안녕하세요. 갈대사연 극장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연들 계속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이게 다 내 계획이었니? 처음부터 내 돈, 내 아파트, 내 퇴직금만 보고 나한테 접근한 거였어? 서울 성북동의 고요한 주택가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 사이로 남자의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여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찻잔을 내려놓으며 남자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3개월 전 결혼식장에서 보여주던 수줍은 신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직 차갑고 시린 욕망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준호 씨, 사랑해도 대가가 따르는 법이에요. 당신 그 나이에 이런 미모의 아내를 얻었으면 그 정도는 지불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남자의 이름은 강준호, 62살의 평범하지만 성실했던 은퇴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앉아있는 여자는 그의 두 번째 아내 서은채였습니다. 준호의 손에는 오늘 아침 은행에서 떼어온 통장 내역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잔액 0원. 평생을 공무원으로 일하며 아끼고 아껴 모았던 노후 자금 4억 원이 단 3주 만에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준호는 5년 전 상처를 하고 서울 종로구 가회동에 위치한 작은 한옥마당에서 소소하게 목공을 하며 지냈습니다. 평생 바쁘게만 살아온 그에게 은퇴 후의 삶은 지나치게 고요했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우는 건 오직 톱질 소리와 라디오 방송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평소 다니던 압구정의 한 대형 교회에서 지인인 김 권사가 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강 선생님, 언제까지 그렇게 혼자 적적하게 지내실 거예요? 인생 100세 시대라는데 옆에서 따뜻한 차 한 잔 나누어 마실 동반자가 있어야죠.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을 알아요. 준호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자식들에게 미안하기도 했고 이 나이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새 사람을 들이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김 권사의 끈질긴 설득과 결정적으로 혼자 아프면 누가 물 한 잔 떠다 주겠느냐는 말에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만난 여자가 바로 서은채였습니다. 서초동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처음 마주한 그녀는 58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단아하고 우아했습니다. 연한 보랏빛 실크 스카프를 두르고 화려하진 않지만 기품 있는 옷차림을 한 그녀는 준호를 향해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은채라고 합니다. 권사님께 말씀 많이 들었어요. 나무를 만지시는 분이라 그런지 손등에 굳은 살이 참 정직해 보이시네요. 그녀의 첫마디에 준호는 무장해제되었습니다. 평생 거친 현장을 누비며 일해온 자신의 손을 보고 정직하다고 말해준 사람은 그녀가 처음이었습니다. 은채는 자신을 일찍 남편과 사별하고 외동딸 하나를 미국 보스턴으로 유학 보낸 뒤 홀로 외롭게 지내는 여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준호는 가회동 공방으로 그녀를 초대해 손수 만든 나무 도마를 선물하기도 했고 은채는 답례로 정갈한 도시락을 싸들고 왔습니다. 그녀와 함께 남산 산책로를 걷고 광장시장에서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준호는 다시 청춘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은채 씨, 나는 이제 남은 인생 욕심 없어요. 그저 마음 맞는 사람과 맛있는 거 먹고 아프면 서로 돌봐주며 그렇게 늙어가고 싶을 뿐입니다. 준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은채는 눈시울을 붉히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준호 씨. 딸아이 뒷바라지하느라 제 인생은 없었거든요. 이제야 제 편이 생긴 것 같아 너무 든든해요. 우리 남은 시간 아껴가며 같이 살아요. 두 사람은 만난 지 4개월 만에 재혼을 결정했습니다. 자녀들의 반대가 우려되었지만 준호의 아들과 딸은 아버지가 행복하시다면 찬성한다며 어렵게 길을 터주었습니다. 강남의 한 작은 호텔에서 소박한 예식을 올리고 서초구청에 가서 정식으로 혼인신고도 마쳤습니다. 준호는 이제 자신에게 찾아온 이 평온이 인생의 마지막 축복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신혼집은 준호가 살던 성북동의 30평형 아파트로 정했습니다. 은채가 들어오자 칙칙했던 집안 분위기가 금세 바뀌었습니다. 세련된 가구들이 들어왔고 집안 곳곳에 향기로운 꽃병이 놓였습니다. 아침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진동했고
준호는 퇴근길이 기다려지는 삶을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한 달을 채 넘기지 못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사소한 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채가 준호의 어깨를 주무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한 식구인데 돈 관리를 따로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당신 퇴직연금이랑 모아둔 예금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알뜰하게 모아서 우리 나중에 제주도 가서 살 집 마련할 때 보태면 어떨까요?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생 자신이 관리해온 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나를 못 믿는 거냐며 서운한 기색을 내비치는 아내의 눈물을 보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결국 준호는 자신의 모든 계좌를 은채의 이름이 포함된 공동관리계좌로 합치고 비밀번호까지 공유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의 행동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단정하던 아내는 백화점 쇼핑백을 매일같이 들고 들어왔습니다. 명품 가방, 외제 화장품, 수백만 원짜리 코트들이 드레스룸을 채워갔습니다. 준호가 너무 과소비하는 것 아니냐고 물으면 은채는 여태 고생한 나를 위해 이 정도도 못하냐, 그리고 이건 다 나중에 중고로 팔아도 재산이 된다며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결정적인 의심은 밤마다 걸려오는 정체불명의 전화였습니다. 은채는 밤 11시가 넘으면 베란다로 나가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성북동이야. 노다지라고 했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 곧 정리될 거니까.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 평소에 나긋나긋한 아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준호가 베란다 문을 열면 은채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누구랑 그렇게 늦게까지 통화해? 아, 보스턴에 있는 우리 딸이요. 시차 때문에 지금밖에 통화가 안 되잖아요. 유학 비용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걱정이에요. 은채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며칠 뒤 먼지 쌓인 서랍장에서 발견한 낡은 여권 하나로 인해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서은채. 그녀의 이름은 서은채가 아니었습니다. 여권 속 사진은 아내의 얼굴이 분명했지만 적힌 이름은 박미숙이었고 이미 2번의 이혼 경력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녀에게 유학 중인 딸 따위는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4억 원의 예금 중 남아있는 돈은 단돈 몇만 원뿐이었고 심지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까지 실행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서류에는 준호의 인감 도장과 은채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게 쏟아졌고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쇼핑백을 양손에 가득 든 그녀가 들어오자 준호는 통장 내역서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서두, 지옥 같은 대치 상황의 시작이었습니다. 박미숙, 아니 서은채. 내 진짜 정체가 뭐야? 내 돈 다 어디로 빼돌렸어? 준호의 외침에도 여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우아하게 차를 마셨습니다. 그녀는 이제 가면을 벗어 던질 준비가 된 듯 했습니다. 일장의 끝에서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랑에 빠졌던 여자는 실존하지 않는 허상이었으며 자신은 그저 사냥꾼의 덫에 걸린 늙고 외로운 먹잇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씨, 억울해하지 마세요. 당신도 잠시나마 행복했잖아요. 그 행복의 유효기간이 오늘까지인 것뿐이에요. 창밖의 번개가 거실을 하얗게 비췄고 준호의 눈앞은 캄캄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한 남자의 인생을 통째로 도려내려는 정교한 학살의 시작이었습니다. 준호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실을 채운 이 무거운 침묵은 방금 전 은채, 아니 미숙이 내뱉은 비릿한 조소보다 더 날카롭게 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40년 가깝게 공직 생활을 하며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자부했습니다. 원칙을 지켰고 법을 준수했으며 성실함 하나로 이 아파트를 일구고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훈장들이 단 한 달 만에
저 차가운 미소를 지은 여자에 의해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교회에서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내 손을 잡고 기도하며 흘렸던 그 눈물은 대체 뭐였지? 준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고 동시에 자신이 믿었던 세계가 붕괴된 것에 대한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은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드레스룸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준호가 던진 통장 내역서를 밟고 지나가며 아무렇지도 않게 대꾸했습니다. 준호 씨, 당신 참 순진하네요. 그 나이 먹도록 세상 물정을 그렇게 몰라요? 교회는 참 편리한 곳이죠. 외로운 노인네들이 널려 있고 믿음이라는 방패 뒤에 숨으면 의심조차 죄악이 되는 곳이니까요. 내가 흘린 눈물. 아, 그건 당신 돈이 생각보다 빨리 내 손에 들어올 것 같아서 감격해서 흘린 눈물이었나 보죠.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커다란 여행용 캐리어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는 준호가 선물했던 보석들과 자신이 사들인 명품 옷가지들을 거침없이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정신이 번쩍 든 듯 그녀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어딜 가? 못 가. 당장 내 돈 돌려내. 그건 내 돈이 아니라 죽은 애들 엄마랑 내가 피땀 흘려 만든 우리 가족의 미래야. 은채는 준호의 손길을 혐오스럽다는 듯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돌려달라고요? 준호 씨, 당신이 직접 서명하고 도장 찍은 증여 계약서랑 위임장들이에요. 법적으로 이 돈들은 내가 당신한테 사랑의 징표로 받은 정당한 재산이라고요. 아, 그리고 이 아파트. 다음 주면 명도 소송 들어갈 거예요. 이미 제3자에게 매각 절차 밟고 있으니까 짐 쌀 준비나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준호는 숨이 막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파트까지 팔아치웠다니. 이곳은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장소이자 자식들이 명절마다 모여 웃음꽃을 피우던 집이었습니다. 서울 성북구 안암동 산자락이 내려다 보이는 이 거실 창가에서 그는 남은 생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당신, 처음부터 작정하고 접근한 거구나. 김 권사님도 한패야? 그녀는 캐리어 지퍼를 잠그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김 권사? 그 노인네는 그냥 이용당한 것뿐이에요. 내가 신실한 과부인 척 연기하니까 홀딱 속아서는 당신 같은 대여를 낚아다 준 거지. 당신도 참 웃겨요. 젊은 여자가 당신 같은 늙은이한테 왜 목을 매겠어요? 당신 인품? 목공 솜씨? 웃기지 마세요. 당신 계좌에 찍힌 그 영의 개수가 당신의 유일한 매력이었어. 은채는 거침없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그녀를 막아서려 했지만 그녀는 미리 불러둔 듯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2명을 문 밖에서 불러들였습니다. 사내들은 준호를 거칠게 밀쳐냈고 은채는 그들의 호위를 받으며 유유히 복도로 나갔습니다. 신고하고 싶으면 해요. 하지만 경고하는데 법적으로 대응해봤자 당신만 취해질 거야. 치매 노인이 젊은 여자한테 빠져서 전 재산 다 바쳤다는 소문 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계시는 게 어때요? 아, 그리고 이혼 소장도 곧 갈 테니 도장 찍을 준비나 하시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대하게 울렸습니다. 쿵. 그 소리는 준호의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빗소리만 가득한 성북동의 아파트 거실. 준호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누구에게라도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자식들의 얼굴이 떠올라 차마 번호를 누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새엄마라고 데려온 여자에게 재산을 다 털리고 쫓겨나게 생겼다는 말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는 문득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전처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어. 당신이 지켜준 우리 집을 내가 그만. 그는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슬픔보다 먼저 그를 잠식한 것은 타오르는 복수심이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거실 구석에 놓인 낡은 목공용 연장을 움켜쥐었습니다. 이 연장으로 나무를 깎아 가구를 만들 듯 그는 자신의 무너진 인생을 다시 깎아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준호는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집을 나섰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서초동 법원 근처의 법률사무소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만나는 변호사마다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어르신, 본인이 직접 인감도장 주시고 서명하셨다면서요? 이건 사기로 입증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민사로 가도 몇 년은 걸릴 텐데 그 사이에 재산 다 빼돌리면 찾을 길 없어요. 그냥 합의를 보시는 게 절망적인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법은 준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도장을 찍은 행위 자체가 성인으로서의 유효한 의사표시로 간주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준호는 서초역 근처 벤치에 앉아 멍하니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평온하게 돌아가는데 자신만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준호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박미숙, 그녀가 나에게만 이런 짓을 했을까? 은채, 아니 미숙이 보여준 그 능숙한 연기와 치밀한 서류 준비는 절대 초보의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배운 것이거나 아니면 수없이 반복해온 전술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준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에게 소개받았다던 그 압구정 교회를 향해 달렸습니다. 교회 사무실에 들러 김권사의 연락처를 간신히 알아낸 준호는 그녀를 근처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김권사는 준호의 초췌한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강 선생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서 집사님하고 신혼생활 하신다더니 얼굴이 왜 이래요?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은행 내역서를 내밀었습니다. 내역서를 읽어내려가던 김권사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서 집사님이 한 짓이라고요? 말도 안 돼. 그렇게 신실하고 착한 사람이. 권사님, 그 여자 이름 서은채 아니에요. 박미숙이에요. 권사님도 속은 겁니다. 혹시 그 여자 권사님한테 어떻게 접근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김권사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숙은 1년 전부터 교회에 출석하며 엄청난 금액의 헌금을 냈고 주변 노인들에게 봉사하며 신뢰를 쌓았다고 합니다. 특히 재력이 있어 보이는 독거 노인들의 정보를 은밀히 수집해왔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준호는 확신했습니다. 미숙은 사냥을 위해 교회라는 그물을 선택한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는 김권사로부터 미숙이 예전에 친하게 지냈다는 또 다른 신도의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 신도는 현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70대 노인이었습니다. 준호는 곧장 수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노인은 준호를 보자마자 공포에 질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여자가 보냈소? 제발 이제 남은 건 이 목숨밖에 없단 말이오. 노인의 절규에 준호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 노인 역시 미숙에게 전 재산을 털리고 병원비조차 내지 못해 쫓겨날 위기에 처한 또 다른 강준호였습니다. 준호는 노인의 손을 잡고 낮게 은조렸습니다. 어르신 걱정 마십시오. 저도 그 여자에게 당했습니다. 하지만 전 포기 안 합니다. 그 여자가 빼앗아간 거 반드시 다시 찾아올 겁니다. 아니, 그 여자를 지옥으로 보낼 겁니다. 노인의 흐릿한 눈동자에 작은 불씨가 지펴졌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미숙이 숨겨둔 또 다른 거처와 그녀의 뒤를 봐주는 배후 인물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내뱉었습니다. 준호는 병실을 나오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이막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롱하며 떠난 그 길 위에서 피해자는 이제 추격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 성북동의 집은 잃었을지 모르나 그는 자신의 영혼만큼은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늘을 향해 맹세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수원의 밤거리, 준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다려라 박미숙. 이제 내가 흘릴 차례다. 가식의 눈물이 아니라 처절한 파멸의 피눈물을. 준호는 수원발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창밖의 검은 밤 풍경을 응시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만난 최 노인의 떨리던 음성이 귓가에 이명처럼 맴돌았습니다. 미숙, 아니 그 여자가 저질러온 악행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꽃뱀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평생을 갈아 넣어 자신의 화려한 삶을 유지하는 거대한 기생충이었습니다. 최 노인이 전해준 단서는 짧지만 강력했습니다. 그 여자가 매달 첫째 주 목요일이면 강남구 신사동의 한 한정식집에 가요. 거기서 어떤 중년 남자랑 밀담을 나누는데 그놈이 장부를 관리하는 것 같았어. 나도 내 아파트 서류가 그놈 손으로 넘어가는 걸 봤거든. 준호는 가방 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신사동 한정식집 청담원 목요일. 오늘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이틀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는 성북동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그 텅 빈 거실에서 느낄 참담함을 견딜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종로구 낙원동의 허름한 여인숙의 방을 잡았습니다. 한평 남짓한 방에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지만 오히려 그 눅눅한 어둠이 준호의 도끼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가장 먼저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신용정보 회사를 찾았습니다. 합법적인 선에서 그녀의 뒤를 캘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상담료는 생각보다 비쌌고 그에게 남은 건 쌈짓돈 몇십만 원뿐이었습니다. 어르신, 이런 사건은 증거가 생명입니다. 본인이 직접 움직이시는 게 돈 아끼는 길이에요. 일단 그 여자가 자주 가는 곳부터 사진을 찍어두세요. 상담원의 차가운 조언을 뒤로하고 준호는 거리로 나왔습니다. 6월의 강남 거리는 눈부시게 화려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웃으며 지나가는 여인들을 볼 때마다 준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미소 뒤에 은채 같은 동리가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준호는 신사동 청담원 근처를 배회하며 지형을 익혔습니다. 골목은 좁고 비싼 외제차들이 즐비했습니다. 한정식집 뒤편에는 은밀한 주차장이 연결되어 있었고 발레 파킹 요원들이 출입자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근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그 한정식집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흰색 외제 세단 한 대가 청담원 앞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성북동 집 앞에 세워져 있던 은채가 자신의 돈으로 샀던 바로 그 차였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화려한 책 넓은 모자를 쓴 여자가 내렸습니다. 서은채, 아니 박미숙이었습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우아한 걸음걸이로 식당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본능적으로 차 뒤편으로 다가가 핸드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손이 떨려 화면이 흔들렸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셔터를 눌렀습니다. 잠시 후 덩치가 큰 중년 남자가 식당에서 나와 은채를 맞이했습니다. 남자는 은채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귓속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골목에 낮게 깔렸습니다. 준호는 그 남자의 얼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에 왼쪽 뺨에 작은 흉터가 있는 남자. 준호는 식당 옆 골목에 숨어 숨을 죽였습니다. 무모하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그렇게 해서는 돈을 찾을 수도 그녀를 감옥에 보낼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듯 지금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증거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식당에서 나온 두 사람은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준호는 재빨리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 세웠습니다. 기사님, 저 흰색 차 좀 따라가 주십시오. 놓치면 안 됩니다. 택시는 압구정로를 지나 성수대교를 건넜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성동구 성수동의 한 고층 오피스텔 앞이었습니다. 준호는 택시비 10,000원권을 내밀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은채와 남자는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오피스텔 정문에 붙은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성수 갤러리아. 평당 가격이 어마어마한 곳이었습니다. 내 돈으로 저런 곳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었구나. 준호는 오피스텔 앞 벤치에 앉아 밤이 깊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밤 11시가 되자 남자가 혼자 로비에서 나왔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났고 은채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거기가 그녀의 진짜 은신처였던 것입니다. 준호는 다시 낙원동 여인숙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벽에 미숙의 사진과 오늘 찍은 남자의 사진, 그리고 최 노인에게 받은 단서들을 붙여놓았습니다. 마치 나무를 정교하게 조각하기 전 설계도를 그리는 목수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는 수첩을 펼쳐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자의 신원 파악, 성수동 오피스텔의 소유주 확인, 은채가 사용한 가명들의 리스트 작성. 준호는 문득 자신의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아들은 대기업 법무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훨씬 수월하겠지만 준호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노인 특유의 고집이 아니라 가장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는 자신이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다시 성북동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비록 비밀번호는 바뀌었을지언정 집안에 남겨둔 자신의 목공 도구들과 서류 몇 가지를 챙겨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도어락은 삐릭삐릭 거부음을 내뱉었습니다. 준호는 현관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복의 강 선생 아니오? 옆집에 사는 이 씨였습니다. 은퇴 후 준호와 자주 바둑을 두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이 사람아, 어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삿짐을 다 빼가던데? 자네가 시킨 일 아니었나? 서 부인이 그러던데 자네랑 같이 공기 좋은 데로 이사 간다고. 준호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그녀는 준호가 집을 비운 사이 40년의 세월이 담긴 짐들까지 모조리 처분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이삿짐을 다 뺐다고. 그래, 트럭 3대가 와서 싹 가져갔지. 자네 목공 도구들도 다 실려가던걸. 내가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서부인이 자네랑 다 합의된 거라고 하더군. 준호는 현관문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돈만 가져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준호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흔적, 전처와의 기억, 자식들과의 추억이 깃든 물건들까지 소각해버린 것입니다. 준호는 미친 듯이 계단을 내려가 관리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어제 나간 이삿짐 트럭, 어디로 갔는지 CCTV 좀 봅시다. 관리소장은 난처한 기색을 보였지만 준호의 처절한 몰골에 결국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트럭 번호판을 적어 내려가는 준호의 손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준호는 트럭 회사를 추적했습니다. 도착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고물상이었습니다. 준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새벽 첫 차를 타고 남양주로 달렸습니다. 고물상 마당에는 준호의 분신 같았던 목공용 작업대와 전처가 아끼던 자개장이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사겠소. 얼마면 되겠소? 준호는 주머니에 든 마지막 비상금을 털어 작업대와 낡은 공구 상자를 되찾았습니다. 고물상 주인은 미친 노인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돈을 챙겼습니다. 준호는 비바람을 맞아 눅눅해진 작업대 위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미수가, 내가 내 물건들을 버렸을지는 몰라도 내 의지까지 버리지는 못했을 거다. 준호는 고물상 한 구석에서 자신의 공구 상자를 열었습니다. 날카로운 끌과 망치 그리고 대패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는 대패날을 손끝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서슬 퍼런 칼날이 그의 지문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냥감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노련한 목수였습니다. 준호는 남양주의 찬 공기를 마시며 성수동 오피스텔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3일 뒤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돈이 독이 되어 내 목을 조르게 될 거다. 준호는 자신의 공구 상자를 등에 짊어졌습니다. 무거운 무게가 오히려 그의 발걸음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식었을 때 가장 맛있는 법이라는 말을 그는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남양주의 고물상에서 되찾은 낡은 공구함은 이제 준호의 유일한 전우가 되었습니다. 성북동 아파트에서 쫓겨나고 낙원동의 눅눅한 여인숙을 전전하면서도 그는 매일 아침 대패날을 갈았습니다. 서슬 퍼런 칼날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는 예전의 온화한 퇴직 공무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숲속에서 먹잇감을 놓친 늙은 늑대의 안광과 닮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다시 성수동의 그 고층 오피스텔, 성수 갤러리아 앞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그녀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녀의 성곽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준호는 며칠간 그 건물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보안이 철저한 곳이었지만 틈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관리실에서 사람 구한다는 공고 보고 왔는데요.
준호는 허름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관리실을 찾았습니다. 평생 공직에 몸담았던 그였기에 정중하고 신뢰감 있는 말투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마침 건물 외곽 조경과 지하 주차장 보수 인력이 필요했던 관리소장은 준호의 다부진 체격과 성실해 보이는 인상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강 씨라고 했나? 연세에 비해 정정하시네. 내일부터 바로 출근하세요. 주로 지하 주차장 배수구 점검이랑 옥상 자재 정리를 좀 도와주시면 됩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드디어 그녀의 숨소리가 들리는 거리까지 접근한 것입니다. 근무 첫날 준호는 청소도구와 연장 가방을 들고 지하 주차장을 훑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시 그 흰색 외제 세단을 발견했습니다. 차량 번호 서울 52가 7XXX. 은채가 준호의 퇴직금을 일시불로 결제하며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한 투자라고 속삭였던 바로 그 차였습니다. 차 안에는 화려한 향수 냄새가 여전히 배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차 유리창 너머로 내부를 살폈습니다. 조수석 대시보드 위에 놓인 작은 영수증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반포동 로열 갤러리 옥션. 준호는 그 이름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녀는 빼돌린 돈으로 골동품이나 그림 투자를 통해 자산 세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며칠 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은채가 집을 비우는 시간대를 파악한 준호는 그녀가 사는 22층 복도 청소를 자청했습니다. 복도 끝 CCTV 사각지대에서 그는 그녀의 현관문을 응시했습니다. 그때 문 안쪽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박미숙, 이번 건은 너무 오래 끌었어. 성북동 영감탱이 아파트는 처분했어? 뺨에 흉터가 있던 그 남자 신사동 한정식 집에서 봤던 그 배후 인물이었습니다. 준호는 벽에 귀를 바짝 대고 숨을 죽였습니다. 걱정 마, 태수 오빠. 이미 명예 이전 끝내고 제3자한테 넘겼어. 그 영감 지금쯤 서울역에서 노숙이나 하고 있겠지 뭐. 근데 오빠 이번에 반포 경매에서 나온 불상 말이야. 그거 정말 돈이 될까? 당연하지. 그게 일본 컬렉터들한테 넘기면 현금으로 수십억이야. 일단 그 불상 확보하는 데 집중해. 성북동 영감 돈이면 충분하잖아. 준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이 고작 불상 하나를 사기 위한 자금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가방 속에 숨겨두었던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비록 도청에 해당할 수 있어 법적 효력은 약할지라도 그녀를 심리적으로 압박할 강력한 무기가 될 터였습니다. 그날 퇴근 후 준호는 반포동의 로열 갤러리를 찾았습니다. 그곳은 일반인들은 출입조차 힘든 프라이빗 경매장이었습니다. 준호는 멀리서 지켜보며 은채와 태수가 그곳을 드나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모피 코트를 걸치고 세상을 다 가진 여왕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낙원동 방으로 돌아와 벽면의 지도에 빨간 선을 그었습니다. 성북동에서 성수동으로 다시 반포동으로 이어지는 욕망의 궤적이었습니다. 그는 문득 거울을 보았습니다. 초췌한 얼굴 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그 불상을 손에 쥐는 순간 그게 너희들의 무덤이 되게 해주마. 준호는 낡은 수첩에 새로운 이름을 적었습니다. 조태수. 은채의 내연남이자 사기극의 설계자. 준호는 이제 단순한 배신의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범죄 조직의 꼬리를 짓밟으려는 추적자였습니다. 준호는 이제 조태수라는 남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실 직원이라는 신분은 생각보다 유용했습니다. 주차장 CCTV 기록을 확인하며 태수의 차량 번호와 출입 시간을 완벽히 파악했습니다. 그는 태수가 성수동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인천 서구 오류동 일대의 폐창고를 자주 드나든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거기 뭐가 있길래 일주일에 3번씩이나 가는 거지? 준호는 주말을 이용해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오류동의 외진 공장 단지 끝에 위치한 폐창고 주변에는 검은색 승합차들이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멀리 떨어진 숲을 속에 몸을 숨기고 망원경으로 관찰했습니다. 인부들이 커다란 나무 괴짝들을 조심스럽게 옮기고 있었고 그 중심에 태수가 서서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괴짝의 틈 사이로 금빛 실루엣이 살짝 보였습니다. 바로 그들이 말했던 불상이었습니다.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경매를 통해 불상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굴된 문화재나 위조품을 세탁하여 해외로 밀수출하는 거대 카르텔의 일원이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공구함에서 작은 드릴과 내시경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목수 시절 정밀한 가공을 위해 샀던 고가의 장비였습니다. 그는 밤이 깊기를 기다렸습니다. 경비견들이 지저댔지만 준호는 미리 준비해온 고기를 던져주며 조용히 창고 벽 뒷면으로 접근했습니다. 창고의 낡은 판넬 벽 사이에 작은 구멍을 뚫고 내시경 카메라를 밀어 넣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광경은 경악스러웠습니다. 창고 안에는 수십 점의 불상과 고미술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 사무실 공간에서 은채와 태수가 술잔을 기울이며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미수가 모레 새벽이야. 인천항 삼부두에서 일본행 컨테이너에 실으면 끝이야. 그럼 우린 필리핀에서 여생을 보내는 거지. 태수의 목소리에 은채가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준호 영감탱이가 기부한 돈이 우리 노후 자금이 될 줄이야. 오빠, 나 그 영감이랑 잘 때마다 역겨워 죽는 줄 알았어. 나무 냄새나는 늙은 손이 내 몸뚱에 닿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다니까. 준호는 카메라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대못이 심장을 관통하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순간이 그녀에게는 그저 구역질 나는 연기였다는 사실. 준호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니, 눈물 대신 차가운 증오를 채웠습니다. 준호는 그들의 대화를 모두 녹화했습니다. 그리고 창고 뒤편의 배전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목수였고 전기에 대해서도 해박했습니다. 그는 배전반의 전선을 교묘하게 만져 특정 시간이 되면 창고 내부의 화재 경보기가 울리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도록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소방용 화학 탱크의 밸브를 조절해 불상이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특수 마킹액이 묻어나오도록 장치했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익명으로 경찰청 문화재 수사대에 제보를 넣었습니다.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라 국제적 문화재 밀수 사건으로 판을 키운 것입니다. 성수동 갤러리아 2204호 그리고 인천 오류동 폐창고. 모레 새벽 밀수 출고 예정. 준호는 전화를 끊고 성수동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마지막 대면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구함에서 가장 날카로운 끌을 꺼내 품속에 숨겼습니다. 그것은 살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가진 가식의 껍데기를 찢어버리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성수동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준호에게는 차가운 묘비처럼 보였습니다. D-데이의 새벽. 인천항으로 향하는 태수의 차량이 출발하는 것을 확인한 준호는 성수동 오피스텔 2204호의 벨을 눌렀습니다. 관리실에서 나왔습니다. 아래층의 누수가 심해서 긴급 점검이 필요합니다. 잠이 덜 깬 목소리로 은채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얇은 실크 가운만 걸친 상태였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준호는 거칠게 안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누구야? 당신 미쳤어? 여기 어딘 줄 알고. 그녀의 비명이 멈췄습니다. 작업모를 벗고 마스크를 내린 준호의 얼굴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이네, 박미숙. 아니, 서은채라고 불러줘야 하나? 은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며 거실 탁자 위에 핸드폰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한 발 빨랐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태수 오빠를 부르려고? 미안하지만 그 친구는 지금쯤 인천에서 경찰들이랑 파티 중일 거야. 무슨 소리야? 당신이 그걸 어떻게 해? 준호는 거실 소파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자신이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산 고급 가죽 소파였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조각냈듯이 나도 당신의 계획을 조금 수정했지. 지금쯤 인천 창고에는 경찰들이 들이닥쳤을 거고 내가 그토록 아끼던 불상들은 전부 압수됐을 거야. 물론 내 이름이 적힌 장부들과 함께 말이야. 은채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 당신 정말 대단하네. 근데 착각하지 마. 나 혼자 죽을 것 같아? 그 서류들 당신이 직접 사인한 거야. 법적으로 당신은 내 공범이 될 수도 있다고. 공범이라.
그래,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난 잃을 게 없거든. 아파트도 돈도 가족에 대한 면목도 이미 다 잃었으니까. 그런데 너는 아니잖아. 이제 막 인생의 황금기를 즐기려던 참인데 징역 10년은 너무 길지 않니? 준호는 품속에서 끌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날카로운 금소금이 거실에 울렸습니다. 당신, 죽이러 온 거야? 이 나이에 살인자라도 되겠다는 거야? 아니, 널 죽이면 내 손이 더러워지잖아. 난 그냥 내가 스스로 무너지는 걸 보러 왔어. 내가 사랑하는 그 돈이 내가 그토록 멸시하던 이 늙은이의 손에 의해 어떻게 휴지 조각이 되는지 똑똑히 지켜봐. 그때 은채의 집 안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준호는 미리 경찰에게 자수 형식으로 모든 제보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사기당한 사실과 그들이 문화재 밀수를 하고 있다는 증거를 모두 넘겼던 것입니다. 현관문이 부서지듯 열리고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은채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준호를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강준호, 내가 나가면 널 찢어 죽여버릴 거야. 내 인생 망친 데가 반드시 치르게 해줄게.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끌려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텅 빈 오피스텔. 화려한 조명 아래 남겨진 것은 준호의 낡은 공구함 뿐이었습니다. 준호는 오피스텔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멀리 한강 너머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4억 원의 돈은 몰수되어 국고로 귀속되거나 복잡한 소송을 거쳐야 일부라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는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전처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제야 당신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강준호의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이제부터 다시 조각되어야 했습니다. 돈도 집도 없는 62살의 노인. 하지만 그는 다시 목공 도구를 들었습니다. 잃어버린 재산은 찾지 못했을지언정 그는 자신을 속였던 세상에 맞서 싸워 이긴 인간 강준호를 되찾았습니다. 성수동 오피스텔을 나오는 준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는 이제 낙원동 여인숙이 아닌 자신의 작은 공방이 될 수 있는 아주 작은 창고를 찾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미숙이 수사관들에 의해 성수동 오피스텔 밖으로 끌려나갈 때 그녀의 비명은 복도 끝까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노인네가 미쳤어. 이거 다 조작이야. 그녀의 화려했던 실크 가운은 구겨졌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동자는 공포와 증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실 탁자에 놓인 자신의 낡은 끈을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이 떠나고 정적이 찾아온 2204호. 준호는 비로소 소파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자신의 퇴직금으로 산 최고급 가구였지만 몸에 닿는 촉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녀를 사기 및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엮어 철창 안으로 집어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마치 태풍이 지나간 폐허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시린 걸까? 준호는 주머니를 뒤져 통장을 꺼냈습니다. 여전히 잔액은 영원에 수렴했고 아파트는 이미 제3자에게 매각된 상태였습니다. 법적으로 이 집을 되찾으려면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긴 민사소송을 견뎌야 했습니다. 조태수와 박미숙이 밀수하려던 불상들은 국가에 압수되었고 그들이 은닉한 재산을 추적해 환수받는 과정은 험난하기만 할 터였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한강의 새벽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그는 그 화려함 속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그는 문득 자식들이 생각났습니다. 이제는 말을 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숨겨서도 안 되는 진실이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잠이 덜 깬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웬일이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들아, 미안하다.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준호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그는 성북동 집을 잃은 것부터 박미숙의 정체 그리고 오늘 새벽의 검거 상황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 침묵은 준호의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그 여자가 그럴 줄은. 아들은 화를 내기보다 흐느꼈습니다. 아버지가 홀로 겪었을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을 뒤늦게 깨달은 자식의 후회였습니다. 준호는 아들을 달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비로소 그는 깨달았습니다. 박미숙이 훔쳐간 것은 돈뿐만이 아니라 그가 자식들 앞에서 가졌던 당당한 아버지로서의 자부심이었다는 것을요. 그날 오후 준호는 다시 낙원동의 여인숙으로 돌아왔습니다. 화려한 오피스텔보다 이 좁고 퀴퀴한 방이 지금의 그에게는 더 어울리는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벽에 붙여두었던 추적의 기록들을 하나씩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박미숙의 사진, 조태수의 동선, 사건의 일지들. 종이들이 바닥에 쌓여갈수록 그의 가슴 한구석에선 알 수 없는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복수가 끝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남은 건 늙어버린 육신과 부서진 마음뿐이구나. 준호는 공구함을 열어 대패를 만졌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허무함을 이겨낼 유일한 방법은 다시 나무를 만지는 것뿐이라고. 그는 전처의 사진을 보며 낮게 은조렸습니다. 여보, 나 다시 시작해볼게. 비록 가진 건 없지만 내 손에 굳은 살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준호는 낙원동 뒷골목의 한 낡은 지하 창고를 빌렸습니다. 보증금도 없이 월세 몇십만 원에 빌린 그곳은 습기가 가득하고 빛조차 잘 들지 않았지만 준호에게는 세상을 향한 새로운 교두보였습니다. 그는 고물상에서 되찾았던 자신의 작업대를 창고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자, 강준호. 이제 진짜 나무를 깎아보자. 그는 첫 작업으로 작은 의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가구가 아니라 누구나 편히 앉아 쉴 수 있는 소박한 의자였습니다. 나무를 다듬는 동안 박미숙에 대한 증오도 잃어버린 돈에 대한 미련도 조금씩 깎여나갔습니다. 톱질 소리가 지하 창고에 울릴 때마다 그의 흐릿했던 눈동자에도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창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초췌한 차림의 노인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수원 요양병원에서 만났던 최 노인이었습니다. 강 선생, 자네가 이겼다는 소식 들었네. 신문에 조그맣게 났더군. 문화재 밀수범 일당 검거라고. 최 노인은 준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네. 내 억울함을 자네가 풀어줬어. 비록 돈은 못 찾았지만 그 여자가 죗값을 치른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네. 준호는 최 노인을 자신이 만든 의자에 앉혔습니다. 어르신, 아직 눈 감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같은 노인네들이 당당하게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죠. 저 여기서 가구 만들어서 돈 벌 겁니다. 어르신 병원비도 제가 보탤 테니 기운 차리세요. 그날 이후 준호의 지하 창고는 작은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박미숙에게 당했던 다른 피해 노인들이 하나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분노하고 함께 울었습니다. 준호는 그들을 위해 나무 지팡이를 깎아주기도 하고 부서진 마음을 대신해 삐걱거리는 낡은 가구들을 고쳐주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싸움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박미숙의 변호인은 그녀가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준호가 준 돈은 증여라고 주장하며 뻔뻔하게 맞섰습니다. 준호는 매주 법원을 드나들며 증언대에 섰습니다. 화려한 법복을 입은 변호사들이 그를 노망난 노인으로 몰아세울 때마다 준호는 가슴속에 대패날을 갈았습니다. 내가 준 건 돈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짓밟은 건 내 노후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마지막 예의였습니다. 준호의 일갈에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돈을 되찾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짓밟힌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사투였습니다. 사건 발생 1년이 흐른 시점 마침내 최종 선고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박미숙은 1년 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이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도끼를 내뿜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미숙과 조태수의 치밀한 범죄 수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입힌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
그리고 국가문화재를 밀반출하려 한 중죄가 하나하나 열거되었습니다. 피고인 박미숙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재산에 대해 추징을 명령한다. 징역 12년. 박미숙은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조태수 역시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은 그녀가 앗아간 수많은 노인의 남은 생을 합친 것과 같았습니다. 비록 빼앗긴 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는 없겠지만 진실이 승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준호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기자들이 준호를 에워쌌습니다. 어르신 승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준호는 카메라 향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이용해 영혼을 파괴하는 것은 가장 추악한 범죄입니다. 저는 오늘 돈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준호는 아들과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성북동 아파트는 사라졌고 퇴직금도 신기루처럼 사라졌지만 준호에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것이 남았습니다. 시련을 함께 견뎌낸 가족의 사랑과 무너진 삶을 스스로의 손으로 다시 세웠다는 당당함이었습니다. 준호는 법원 앞 광장의 벤치에 앉아 잠시 하늘을 보았습니다. 전처가 하늘에서 자신을 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괜찮아. 다시 몫으로 돌아갈 거야.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준호의 지하 창고는 이제 준호의 나무 공방이라는 이름의 번듯한 간판을 달았습니다. 아들이 마련해준 지상의 작은 작업실에는 따스한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이제 사기 피해자가 아닌 인생의 연륜이 묻어나는 가구를 만드는 장인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공방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재혼 사기나 황혼 범죄로 상처 입은 노인들입니다. 준호는 그들에게 나무 만지는 법을 가르치며 말합니다. 나무는 깎일수록 단단해지고 상처난 옹이 부분이 가장 아름다운 무늬가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 대상 범죄 예방 강연을 나가기도 합니다. 외로움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진짜 인연은 당신의 재산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먼저 바라봅니다. 그의 진심 어린 조언은 수많은 노인에게 등불이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준호는 다시 압구정의 그 교회를 찾았습니다. 김 권사가 미안한 얼굴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권사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일 덕분에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준호는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옥마당이 있는 작은 집을 계약했습니다. 예전 성북동 집처럼 크지는 않지만 마당 한쪽에 목공 작업대를 놓을 수 있는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남은 생을 조용히 하지만 정직하게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저녁 무렵 준호는 작업대에 앉아 자신의 손을 보았습니다. 박미숙이 그토록 혐오했던 굳은 살 박인 노인의 손. 하지만 이제 그 손은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창조주의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대패를 들어 부드러운 소나무 한 점을 밀었습니다. 얇고 향긋한 대패밥이 꽃잎처럼 흩날렸습니다. 인생은 조각하는 것과 같다. 상처가 나면 난 대로, 부서지면 부서진 대로 그 안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이지. 강준호의 나이 63. 그는 이제야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배신과 절망의 파도를 넘어 도달한 곳은 화려한 저택이 아니었습니다. 정직한 땀방울이 맺히는 작업대 앞,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곁이었습니다. 그의 공방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찾아와도 준호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그 어떤 사기꾼도 훔쳐갈 수 없는 스스로 갈고 닦은 단단한 영혼의 칼날이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준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그가 만든 나무 가구들은 세상을 향해 속삭일 것입니다. 진심은 결코 무너지지 않으며 상처받은 영혼도 다시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요.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 행복하세요.